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8페이지 제2장 권리해 가지고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와 의무가 나와 있죠. 일단 법률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린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통칭해서 생활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생활관계를 가만 뜯어보면 둘로 나뉘게 돼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도 있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뭐 도덕이나 종교나 관습, 친분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있는데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 5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법률관계입니다. 근데 친구와 대전역 앞에서 오후 3시에 만나가지고 영화 보기로 했어요. 그런 건 뭐죠? 인간관계거든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 이 법에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먼저 권리에 대한 개념을 좀 이따 보고 의무 개념부터 보면 의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무가 되려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닌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법률관계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행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법적 제재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50만 원을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 법적 제재가 따르는 거고요. 또 친구하고 오후 3시에 역전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것은 인간관계라는 말은 가든 안 가든 그만인 것이고 안 간다 하더라도 저에게 어떠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인간관계 한 가지 예로서 뭐가 있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의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호의, 좋은 뜻으로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 오는 날 운전하다가 꼬마애가 비를 맞고 있길래 제가 집에다 태워다 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게 뭐죠? 호의관계고. 또 아니면 시장에 마트에 가야 되는데 애를 좀 앞집에 맡겨놨다면 그 앞집에서 애를 맡아주는 그것도 뭐죠? 호의관계고요. 아니면 학원에서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 같은 방향의 다른 수강생을 함께 태워다 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뭐죠? 호의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의관계는 인간관계 한 가지 예라는 말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이를 태워다 주기로 했더라도 중간에 아저씨가 바쁘니까 중간에 내려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아이를 봐주기로 했더라도 개똥이 엄마 나 시댁 가야 돼서 안 되겠네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또 같은 길이라도 가리라고 학원 수강생을 태워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제가요 오늘은 약속 있으니까 버스 타고 가세요 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왜요? 이것도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 전환이 되냐면 그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것은 호의관계지만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아이가 다쳤어요.
이렇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률 관계로 전환이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아이를 태워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자빠지는 바람에 그 아이가 다쳤다면 그 아이를 치료해 주는 문제는 더 이상 호의 관계도 인간 관계도 아닌 뭐로 바뀌는 거죠? 법률 관계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닥 중요한 판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제 30페이지 오시면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자, 처음에 이제 권리가 뭐냐에 대한 것이 나오죠. 자,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뭐 권리는 의사다, 의사설. 권리는 이익이다, 이익설. 그 다음에 권리는 법력, 법이 인정해주는 힘이다. 이게 뭐죠?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통설은 권리 법력설입니다. 그래서 권리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통설은 법이 인정해주는 힘, 이걸 우리가 권리라고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는 일종의 뭐예요? 힘인데 어떠한 힘이냐면 법이 인정해주는 힘이고요. 이러한 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을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은 힘입니다. 어떤 힘이죠? 법이 인정해 주는 힘. 목적은 뭔가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죠. 끝입니다. 그 다음 2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권능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물론 권리예요. 근데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그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는 결국은 소유권이라는 권리 속에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 권리라는 말은 안 씁니다.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 내용을 뭐라 그러죠? 권능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 나번에서 뭐가 나오죠? 권한이 나오죠. 자, 권한과 권리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힘이란 말이죠. 근데 이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권리가 되는 거고요. 나 자신이 아니리 남을 위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대리권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라면 그 효과가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리권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권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의 이사 같은 대표권이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대표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법인에게 기속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대표권도 그 대표 기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이 되는 거죠. 뭐 제3자 가지는 선택제권 이런 건 의미가 없고 두 가지만 대리권과 대표권은 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권한이라고 한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대리권이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는 것은 지문으로 참 잘 나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원이 나와요. 일단 권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 원천이라는 얘기인데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들을 우리가 권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 당신 뭔데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 그랬더니 을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임차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는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죠? 권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당신 뭔데 이 아파트 들어가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주입 주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아파트를 들어가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 권언이 뭐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아무튼 권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를 우리가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권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법에서 일정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얻게 되는 이득, 이런 걸 우리가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뭐죠? 예를 들어서 간염 예방 주사를 다 맞았어요. 저만 빼고. 그래도 저를 빼고 다른 사람이 다 간염 예방 주사를 맞았다면 저는 간염이 안 걸리잖아요. 그럼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간염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그 법률 규정 때문에 저에게 뭐가 생기고 있는 거죠? 이익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 이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님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죠. 제가 가만 보니까 다른 사람 다 맞으면 나는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근데 개똥이 엄마가 안 맞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개똥이 엄마에게 주사 놓으라고 국가에다가 뭐 할 수는 없어요. 신청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입니다. 자, 의무가 뭐였죠?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이죠. 다시 말하면 의무는 법적 구속인데 어떤 법적 구속이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 법적인 구속들을 우리가 의무라고 한다. 일단 개념을 잡으시고 2번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의무도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3번 간접 의무죠. 간접 의무를 다른 말로는 책무라고 하는데 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합니다.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의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죠? 간접 의무 해가지고 교재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의무가 아닌 간접 의무로 평가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 증여자의 하자 고지 의무, 사용대차의 대주 하자 고지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증여와 사용대차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승낙 연착의 통지 의무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충분히 승낙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인데도 불구하고 연착됐다면 그 사실을 청약자는 통지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고 요 청약자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세한 거 우리가 채권법 공부. 죄송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권리의 종류가 나오죠. 1번 지배권, 절대권, 2번 청구권, 상대권이 나오는데 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물권과 같은 권리는 절대권이고요. 채권과 권리는 상대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물권법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민법에서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이란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란 뜻이고요.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물론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거든요. 근데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냐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은 뭐가 되는 거죠? 절대권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돈을 달라고 누구한테만 요구해야 되냐면 갑한테만 요구해야 되고요. 엉뚱한 사람에게 돈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권은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튼 교재 내용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텐데 잊지 말 것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논리는 우리가 민법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될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형성권이란 말이 나와요. 자, 형성권의 개념에서 교재에 어떻게 쓰여있냐면 제가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권리가 형성권인 거고요. 특징은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그 순간 권리가 변동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네요. 아무튼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형성권인지 아닌지는 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시게 돼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다만 형성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가번해 가지고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 해가지고 얘가 나오죠. 자, 외울 건 아닌데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자, 법률 동의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라면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동의할 수가 있는 거니까 동의권은 뭐가 되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권이요. 자, 대표적으로 사기를 당했을 땐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물론 사기친 놈한테 뭘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취소권은 뭐죠? 형성권이고요. 추인권 추인이라는 말은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라면 친권자는 취소할 수도 있지만 추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 팔았니? 알았다. 이렇게 추후에 인정해 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추후에 인정하고자 할 때 미성년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추인권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 되고요. 상계권이요. 상계라는 말은 뭐냐면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리는 걸 우리가 상계라고 하거든요. 물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버릴 때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릴 때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상계권도 형성권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해제권, 이것도 뒤에도 자세하는 것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들인데 해제는 언제 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물론 채무 불이행을 한 그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해제권도 뭐죠? 형성권이고, 해지권도 요건을 갖췄다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약혼 해제권 중요하지 않고 매매의 일방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입니다.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이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법원의 판결로서만 행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 없으니까 뭐예요? 형성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고 법원의 판결로서 하는 형성권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일단 기억해 두십시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것들인데 오늘은 정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해당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서 왜 이것이 형성권인지 알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항변권입니다. 항변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는 인정을 해요. 권리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를 막는 것,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를 인정하면서 권리 행사를 못하게 막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항변권은 일단 연기적 항변권과 영구적 항변권인데 교재 보시면 연기적 항변권에서 뭐가 나오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요. 이러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5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놈이 50만 원 주지도 않으면서 자전거를 내놓으라고 지랄거려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50만 원 주기까지는 자전거 못 넘겨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인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고요. 병이 이러한 을의 갑의 채무 부담 행위에 대해서 보증을 섰어요. 이거 우리가 보증인이라고 하죠. 일단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그때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병한테 와서 무작정 돈 달라고 지랄거려요. 그러면 병은 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갑한테 돈 달라고 해봤니? 이걸 채고라고 하죠. 갑한테 돈 달라고 채고 독촉할 때까지는 돈 못 줘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최고의 항변권인 거죠. 그랬더니 을이 야 내가 어저께 돈 달라고 그랬더니 못 주겠대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병이 을에게 뭐라 했어요? 야 인마 못 준다고 말면 어떻게 갑에게 재산이 있는지 뒤져봐야지. 우리가 검색의 항변권이죠. 네가 갑에게 재산이 있는지 검색하기 전까지는 뒤져보기 전까지는 돈 못 줘. 이걸 우리가 검색의 항변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람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고 독촉할 때까지는 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보증인의 최고의 항변권이고요. 또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 보기 전까지는 뒤져보기 전까지는 못 줘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검색의 항변권인 거죠. 야,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연기적 항변권입니다.
이에 반해서 상속의 한정 승인은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해요. 이 한정 승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피상속인 아버지의 재산에 한정해서 상속을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상속의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이 50억이고 채무가 예를 들어서 80억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고 아버지 재산에 한정해서 승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정 승인하게 되면 50억을 초과하는 30억에 대해서는 영원히 상속인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한정 승인이라고 하고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원히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영구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 예제가 나와요. 풀어볼까요?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충구권은 자 이런 각종 매수 충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거든요.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맞는지 모르죠. 2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법에서 공부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 인정된다? 맞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누가 저의 누드 사진을 서울역 앞에서 배포하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배포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서 뭐가요? 금지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4번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색된 권리, 종된 권리도 소멸되므로 그 효력이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의 객체는 반드시 한 필지 토지여야 돼요. 따라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저당권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권리 기타 분류 절대권 상대권 또 나와 있네요. 물권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권, 채권처럼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상대권이고요. 2번 일신 전속권과 비전속권인데 중요한 건 아닌데 일신 한 사람에게만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양도할 수 없고 상속되지 않는 권리를 일신 전속권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자유롭게 양도나 상속도 되는 것을 우리가 비전속권이라고 하죠. 이 용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권리는 일신 전속권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권리는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는 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인데 말 그대로 그냥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인데 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저당권 설정 안 하고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은 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를 우리가 뭐죠? 종된 권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하고요. 따라서 주된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종된 권리도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대권이죠. 기대. 다른 말로는 희망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당장은 권리가 없지만 미래에
취득할 수 있는 기대, 미래 권리를 우리가 기대권 또는 뭐죠? 희망권이라고 하거든요. 교재 얘가 나와 있는데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대표적인 뭐죠? 기대권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현재 권리가 아닌 거죠. 미래 합격을 해야 비로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 이러한 권리는 뭐죠? 기대권 또는 희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또는 자동차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너한테 자동차를 증여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아직 자동차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죠. 다만 12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미래에 자동차를 받을 수 있는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기는데 이러한 현재 권리가 아닌 미래의 권리를 우리가 기대권 또는 뭐죠? 희망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기한 권리죠. 하나 얘가 더 있죠. 추정상속인의 지위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아버지가 됐다 부자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됐다 부자라고 해서 내가 뭐인 건 아니에요?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면 저는 됐다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다시 말하면 현재는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가 될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으니까 이러한 걸 우리가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가지고 권리의 충돌과 뭐가 나오냐면 경합이 나와요. 일단 권리의 충돌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한 개 객체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모든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우리가 권리가 충돌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 권리가 충돌이 될 때는 뭐가 우선한지 뭐가 열등할지 권리의 우열을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권리의 우열은 원칙, 성립 순서에 따른다. 따라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한 것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요. 또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중첩해서 권리의 경합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 권리의 경합이라는 말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권리가 충돌되면 우열을 따지게 되고 뭐는 인정되고 뭐는 배제가 되는데 권리의 경합이라는 말은 어차피 권리가 여러 개 있지만 뭐든 하나만 행사하게 되면 목적을 만족시키면 이걸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하고 이때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합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많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갑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소유권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그 건물에 을이 살고 있고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종료가 되면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겠죠. 내 거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는 이유로 계약상 청구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집이니까 내놔라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으니까 나가라 계약상 청구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갑의 입장에서는
돌려받은 그만이잖아요. 따라서 갑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권리의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기의 경합에서 법적 경합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적용할 법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냐면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적용되고요.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만 일반법이 적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규의 경합이란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할 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무엇이 적용되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법에도 힘의 세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특별법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법과 민법이 경합하게 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무엇이 적용되는 거죠? 상법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우열을 좀 정확히 말하면 상관습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관습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열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법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상관습법,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관습법 이렇게 우열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히 가끔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은 가끔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37페이지 권리와 행사의 의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